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 아침의 전원책 변호사입니다. 정부가 신규 투자를 할 때 정책의 정당성과 경제성을 판단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걸 합니다. 이 예비타당성 조사는 무분별한 사업을 막기 위해서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거나 국고지원이 300억 원 이상 되는 사업을 한국개발원 KDI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해가 갈수록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조사를 면하기 위해서 몇천억 원이 드는 사업을 500억 원 이하 사업으로 잘게 쪼개기도 합니다. 전부 다 국회가 합니다. 당연히 세금이 낭비될 위험성이 높아지죠. 더 놀라운 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낙제하고도 지역균형 발전이나 정책의 일관성이니 하는 비경제적 평가에서 합격해서 사업이 그대로 진행된다는 겁니다. 조선일보에 의하면 지난 5년간 그런 사업이 74건에 35조 870억 원이 납됩니다. 국회의원들, 자기 돈이면 그렇게 쓰겠습니까? 말로만 하는 애국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애국은 못하더라도 망국은 말해야 할 겁니다. 7월 31일 수요일 출발 새 아침 순서입니다. 민주당이 전체 당원 투표로 기초선거의 정당권 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거기다 버렸던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국정조사도 용두사미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민주당 사무총장인 박기춘 의원을 일부에서 만나봅니다. 내일부터 휴대폰에서 나오는 전자파의 유해성을 측정해서 등급을 표시하는 휴대전화 전자파 등급제가 실시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전자파를 암 유발 요인으로 지정했는데요. 이번 등급제 표시 세계 최초입니다. 2부에서 전문가로부터 휴대폰 전자파 등급제에 관련해서 의견 듣습니다. 최근 주택거래는 거래 질벽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합니다. 집 가진 자 걱정이 더 큽니다. 거기다 전세 대란까지 겹쳤습니다. 오늘 4부에서는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최근의 부동산 문제를 짚어보고 전세 대란 사태 어떻게 된 것인지 총체적으로 토론합니다. 전원책의 출발 사진 출발합니다. 자주 가고 빈뇨, 시원치 않고 잔뇨, 밤중에 깨고 야뇨,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배뇨 장애인 카리터. 카리터는 효과가 검증된 의약품입니다. 빈뇨, 잔뇨, 야뇨, 카리터로 초기에 치료하세요. 전립선엔 카리터. 커피는 역시 조지아 에메랄드 마운틴 블렌드야. 근데 에메랄드 마운틴이 어디에 있는 산이지? 에메랄드 마운틴은 산이 아니라 콜롬비아 원두지, 원두. 환상의 풍미 콜롬비아 원두. 조지아 에메랄드 마운틴 블렌드. 사용된 원두 중 51%가 콜롬비아산입니다. 발빠른 뉴스, 진실보도의 자존심,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뉴스 헤드라인. 주요 뉴스 살펴드립니다. 뉴스 헤드라인 시사평론가 이정훈 박사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제 일어난 방화대교 공사 현장에서 상판이 무너진 사고. 네. 예, 그 사고도 결국 인재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 1시 4분께 올림픽대로와 강서구 방화 3동을 잇는 진입로 연결 부근에서 길이 47m, 320톤 규모의 굉장히 큽니다. 철골 상판이 7m 아래로 갑자기 떨어진 겁니다. 이 사고로 중국 동포 두 사람이 사망을 했고 한 사람이 지금 상해를 입은 상태고요. 사고 원인과 관련해서 이 하중 계산을 비롯해서 설계가 아예 잘못됐거나 설계대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가 됩니다. 결국 인재라는 얘기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 얼마 전에 또 노량진 수몰 참사도 있었고 해서 이 서울시의 이 책임감리제도 또 문제가 아니냐 이런 논란이 다시 또 일고 있습니다. 예, 서울시가 안전에 대한 감각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 이런 비판들이 다른 언론에서 쏟아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뭐 그 부분은 서울시가 다시 한번 점검을 잘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제 또 그 전해드린 소식, 일본 중앙갈버스 조난사고. 예, 그 원인이 일부 드러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 단체 등산객 20명 가운데서 5명이 조난사고를 당했고 그 가운데 4사람이 숨지고 한 사람이 이제 구조가 된 겁니다. 우선 그 7시간 산행길로 판단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뭐 먹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도 준비를 했는데 이게 숙련된 전문 산악인이 돌파 가능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우선. 예. 그러니까 계산을 좀 잘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당시에 현지 그 비바람이 굉장히 강했고 안개가 많이 끼었기 때문에 일본인 등산팀들도 상당수가 등반 일정을 취소를 했다 그래요. 그리고 또 이번에 보면 60대, 70대 고령자가 다수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피해자들도 주로 고령자들인데 예. 그런 점을 무시하고 등반을 강행을 이제 했다. 뭐 이런 이제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좀 낙오된 고령자들을 기다리느라고 다른 일행들도 신속하게 이동을 하지 못해서 또 피해가 더 커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이 기본적으로 그 겨울 추위 정도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 옷도 그만큼 준비를 좀 안 했던 그런 부분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네요. 예, 그렇군요. 이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이 국정조사 지금 아직까지 난항 중이라고 봐야 되는데, 네. 이 민주당이 오늘 긴급 의원총회를 연다면서요? 예, 민주당 쪽에서 지금 배수진을 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예. 다음 달 7일, 8일 청문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려면 오늘까지 증인 채택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지금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민주당이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긴급 의총을 열어서 이 대응 방안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 당내에 지금 전면적 장외 투쟁 주장도 지금 없지 않아서 그렇게 규결이 될 가능성도 지금 없지 않습니다. 이러면 국회 전체가 이제 파행이 되는 거죠. 새누리당 쪽에서는 그 현재 원세훈 전 원장, 김용판 전 청장 이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그 국정원 전현직 직원 매관 매직 의혹 또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인권 유린 의혹과 관련한 증인을 받아들이면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그 의견을 내놓고 야당과 지금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국무회의에서는 이른바 김영란법을 통과했더군요. 네,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법안입니다. 국무회의 통과했고 이제 8월 초에 국회에 제출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제정안에 따르면 공직자는 대가성이 없더라도 직무 관련성이 드러날 경우에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 직무 관련성이 없는 금품 수수에 대해서는 받은 돈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를 또 부과할 수 있게 되고요.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현행 형법의 한계를 이제 보완했다. 이것이 이제 핵심 내용인데 그런데 이 당초에는 직무 관련성에 관계없이 모든 금품 수수를 형사처벌하는 그런 안으로 돼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후퇴한 거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좀 일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번에 뭐 얼핏 들으니까 금전이 오고 가지 않더라도 청탁을 들어주면 처벌하는 예, 그런 법안, 그런 규정도 있는 것 같던데. 네. 이 미국에서는 로비스터 제도를 합법적으로 두고 그걸 잘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건의와 제안, 이 로비라는 것하고 청탁하고 어떻게 구별이 될까요? 예, 저는 이 법안 내용을 한계가 사실은 좀 들으면서 애매한 부분이 없잖아요. 있죠? 이 법안 또 너무 포퓰리즘적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건의하고 청탁하고 어떻게 구분을 할까요? 예. 가동이 중단된 원전 손실액을 한국 수력원자력이 부담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죠? 네, 어제 전력연구소가 비용평가위원회를 이제 열었고요. 예. 원전 정지에 따라서 발전 단가가 비싼 액화 천연가스 발전소에서 전력을 구입하면서 발생한 그 금액이 무려 9,600억 원이나 되는데 이 규모의 한국전력 손실액을 한수원이 보전해야 한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이 보전 금액은 향후에 그 한전이 한수원으로부터 사들이는 전력 구입 비용에서 일정액을 깎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이 한수원이 그동안 흑자를 유지해 왔는데 뭐 적자가 불가피할 거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예. 이런 속에서 어제 그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은 그 이미 6억 원이 발견돼서 기소된 송모 한국수력원자력 부장 이 아랍에미레이트 원전 부품 납품과 관련한 편의 제공 대가로 현대중공업에서 또 17억 원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어제 당정청 협의를 가졌는데 이 내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면서요? 네, 이게 지난 대선 공약이었죠. 예.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서 2017년까지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이런데 이제 당정청이 합의를 한 겁니다. 도서벽지에서부터 이 실시를 시작을 해서 2017년에 전국에 적용이 되는 거고 특목고, 특성화고, 자사고는 제외된다고 합니다. 지원 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 지원비, 교과서 비용 이런 것인데 이 급식비는 포함이 되지 않았네요. 예.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 주뉴스 브리핑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의 아침을 여는 출근길 시사 프로그램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민주당이 전체 당원 투표로 기초선거에서의 정당 공천을 폐지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지난주에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는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문재인 두 후보 공약 사항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9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새누리당 안에서 반대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어서 처리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한편 민주당이 요즘 내용 중입니다. NLL 대화록 실종을 둘러싸고 친노와 비노 간의 갈등이 증폭됐습니다. 이틀 전에 김한길 대표가 최고위원들에게 자제를 당부할 정도가 됐죠. 오늘은 민주당 조직과 살림을 맡고 있는 박기춘 사무총장을 인터뷰합니다. 박기춘 의원은 삼선 의원으로서 민주당 비대위원장과 얼마 전까지 원내대표를 지낸 뒤에 2달 전에 사무총장을 맡았습니다. 박기춘 사무총장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 민주당 전당원 투표에서 67.7% 찬성으로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 폐지가 확정되는데요. 네, 예,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 정당 역사상 이 당원 투표로서 정책을 결정한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이번 투표가 의미하는 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많았지 않습니까? 대선 패배 이후에. 예. 그래서 이제 국민과의 약속을 선택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뼛속까지 바꾸겠다는 국민과의 약속. 그리고 이제 이것을 실천하겠다는 민주당과 우리 당원들의 의지가 그야말로 한데 어우러진 결과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우리 당과 당원 스스로 정당 공천이라는 기득권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대국민 약속을 선택하게 된 아주 고독한 결단이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예. 우리 민주당은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변화와 혁신의 길로 매진하는 데 큰 힘을 당원과 함께 보태면서 펼쳐나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까 제가 이 전당원 투표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처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물론 이제 김한길 대표와 지도부가 당원 중심주의를 표방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또 한편 외부에서 또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 지도부의 리더십 결함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전당원 투표로서 당의 방향을 결정하는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입니까? 그 당원 중심의 정당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예. 바로 우리 민주당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당원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당이 당원과 당규에 따라 운영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운영되는 것과 다름 아니죠. 아주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당원의 의견을 제대로 모으고 이것을 받드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김한길 대표의 뜻이 바로 전당대회에서 당원이 주인이 되는 정당을 만들겠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죠. 따라서 전당원 투표제 역시 당원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기 위해서 우리 민주당이 도입한 아주 획기적인 수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우선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당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고 하는 장점이 있고요. 또 직접 민주주의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수단이 목적을 전도시키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확대 발전시키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직접 민주주의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건 좋은데 네. 또 한편 이번에도 투표를 이 모바일 투표까지도 원용을 했죠.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런 의미가 예. 있죠. 이제 핸드폰으로 했기 때문에요. 네. 예. 그렇다면 직접 투표나 비밀 투표라는 이 투표의 원칙이 깨질 우려는 없습니까? 그런 염려를 다 보완한 시스템을 저희가 전막된 비용이 들어갔습니다만은 완벽하게 시스템을 보완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우리 투표관리위원회에서 철저하게 배제시켰다는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초선거의 정당 공천 폐지, 여기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당내에서도 큰 것 같습니다. 우선 여성 의원들을 비롯해서 또 외부 여성계까지 여성들이 정치 참여를 막는 제도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일부에서는 여성 명부제 도입까지도 거론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저희 당의 입장이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데요. 예.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 폐지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 산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위헌 논란이란 말씀이죠. 예. 오랜 기간 동안 그 논란이 되어 왔기 때문에 위헌 시비에 대해서는 재차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정치는 현실입니다. 여야는 입법 재량을 통해서 이를 돌파해 나가는데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민주당은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선도해 왔습니다. 그동안에도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거고요. 그뿐만 아니고 우리 당은 이제 정당 공천의 폐단을 줄이고 아울러서 여성이라든지 장애인 등 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높이는 이른바 로하이 방식을 통한 후속책 마련을 하기 위해서 속도를 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정당 공천을 폐지를 하게 되면 네. 이 기초 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기초위원들의 경우에 결국은 이름이 알려진 기초단체장들 그리고 네. 또 지역에서 힘을 좀 쓸 수 있는 지역 유지나 토호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과거에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겠습니다만은 시대는 많이 바뀌었고 우리 국민의 의식 수준도 바뀌었고 예. 그렇습니다. 정당 공천제 폐지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이 핵심 주장이 있다고 하면 바로 그것인데 그러나 정치는 생물입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는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정치 현실 속에서 새로운 제도의 개폐가 그야말로 특정한 세력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일이죠. 그 최종 판단은 결국은 국민의 몫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여당에 비해서 그야말로 세력도 약한 게 사실이고요. 지역 기반도 약합니다. 오직 국민만 보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한 발 앞서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을 국민의 뜻에 맡기고 달라질 그 선거 환경에 맞춰서 우리 묵묵히 준비해 나가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야당 내 소수 그 정치 세력들 반발도 무시를 할 수 없게 된 것 같습니다. 예, 네. 지난 그 총선에 연대까지 한 이 정의당, 과거에 네. 진보 정의당이라고 불렀죠. 이 심상정 네.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하는 것, 이 결국 네. 그 정당 정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야합, 사실상의 네. 대연정 아니냐, 이런 지금 주장을 네.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어떤 결정을 내려도 찬반이 있게 마련이죠. 예. 그것은 결국은 민주주의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는 2013년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 삼김 시대처럼 뭐 정치가 모든 분야를 리드해 나가는 그런 시절은 지났죠. 예. 뭐 경제 사회 분야는 물론이고 국민은 더 그 나은 생활을 위해서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리더십 못지않게 팔로우십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시대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당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일을 당원에게 의견을 구하는 것,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국가가 무슨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 국민의 뜻을 묻는 것 있지 않습니까? 찬반을. 예. 이것이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아주 낮은 수준의 난 평가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정당 정치 역시 지금 위기에 있습니다. 자고우면할 시간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럴 때일수록 저는 충무공 이순신의 사직생 그리고 생직생의 말씀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들립니다. 우리 국민이 요구하는 변화에 우리 제 정당들이 하루속히 함께 해줬으면 하는 바람일 뿐입니다. 예. 다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국정원 댓글 의혹 국정조사 파행을 겪으면서 당 안에서는 좀 시끄러운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지금 이 국정조사는 박이훈이 원내대표 지난 4월 달에 하시던 네. 지난 4월 달에 새누리당 이항구 원내대표와 합의를 해서 성사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당시에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키 주면서 뭐 반대급부로 얻어냈다. 이렇게 언론이 평을 한 그 일입니다. 예, 그런데 8월 15일이 시한인데 결국 이제 8월 5일에 기간 보고를 하고 12일에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일정이 짜여가 있는데 아직도 뭐 정인 채택이 오리무중이거든요. 결국 용두 3위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4월 달이 아니고 우선 지난 3월 17일 날 이한구 대표하고 제가 합의를 했죠. 실질적인 구도 합의는 1월 달 금년 초에 합의가 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조건이 있을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당시에 그야말로 합의를 이끌어낸 당사자로서 최근에 그 새누리당의 국정원과 행태를 보게 되면 참으로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새누리당은 국정조사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것은
국정조사라고 하는 것은 여야가 합의를 넘어서 국민과 약속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정보기관의 대선 개입이라는 그야말로 천일공노할 사태 앞에서 진실이 밝혀지기를 우리 국민 모두가 이번 국정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이런 시점이거든요. 예.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게 되면은 박근혜 정권의 정당성에 아주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예. 새누리당과 국정원이 그래서 노골적 국정조사 방해 행위가 지금 도를 넘고 있는 것이죠. 초유의 사태에 대해서 청와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암묵적 동의를 보내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예. 그래서 청와대, 새누리당, 국정원 이 삼각편대가 긴밀한 야합관계를 유지하면서 그야말로 손바닥을 하늘을 가리고 국민을 기만하는 물타기를 자행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전국의 각지에서 대학 교수를 비롯한 18,000여 명이 넘는 분들이 시국 선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예. 새누리당은 당장 눈앞에 예타산에 빠져서 그 시국의 엄중함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방금 정권의 정당성을 말씀을 하시는데 네. 예, 민주당에서 지금 국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그 서울경찰청장 수사 축소 의혹 이외에 네. 또 네.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 매간 매직 의혹 이게 이제 더해져서 민주당에서는 그 뒤에 두 가지는 좀 부담이 되는 사안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런 논란으로 여야가 충돌을 하면서 야당은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선에 불복하는 모양새가 되어버렸고 여당은 정권의 정당성을 의심받는 이제 그런 셈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 재판 결과가 대단히 주목됩니다. 만약에 원세훈 전 원장의 대선 개입이 유죄로 판단이 된다면 네. 이 책임을 어느 선까지 물으실 예정이십니까? 그것은 뭐 결과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지 지금 예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예. 매간 매직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갖다가 물타기로다가 지금 들고 나오는데, 예. 모 일간지에서 그걸 보도를 했었죠. 예. 결국은 그 보도가 오보임을 인정하고 사과문을 쓰기로 내기로 이렇게 제안이 들어왔고 저희는 사과문 가지는 어렵다. 그래서 법적 대응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는 사람들은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심각한 국기문란에 대해서 새누리당에서 물타기하고 있는 그 자체에 문제가 있다. 그것은 결국은 국정조사를 통해서 실체적 규명을 진실에 있어서 규명을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으로선 최선의 방법이다. 뭐든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예. 여야가 합의한 것, 그 합의 정신에 기초해서 원칙대로 국정조사를 하면은 지금 염려하시는 그런 모든 것들은 저는 자연스럽게 풀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제 사법부가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 이것이 국민들에게는 최종적인 결론으로 받아들여질 것인데요. 네. 결국 만약에 원세훈 전 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이 맞다 이렇게 되면 당시의 대통령인 이명박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어야 됩니까? 아니면 현 정권의 정당성을 계속 따져야만 합니까? 결정된 이후에 입장을 밝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만약에 그 반대로 원 전 원장의 대선 개입은 무죄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이제 기소가 물론 되겠지만 이 일부 보도입니다. 일부 보도로 이해하면 기소가 될 것으로 예정이 돼가 있는데 이 국정원 그 여직원의 그 감금 사건 그것이 그 유죄다. 아니면 매간 매직 사건이 유죄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은 또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그런 결과를 저희는 예. 납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넌센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 정도로 하죠. 이 네. 국정원 기관 보고 공개 여부를 둘러싸고 파행을 겪다가 지금 재개 합의를 했는데요. 이 네. 기관 보고와 질의응답 비공개를 두고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악마의 합의라면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물론 뭐 정보기관 특성상 비공개를 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점은 네. 어떻게 보십니까? 국정원 기관 보고 비공개 진행은 아쉬운 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예. 그러나 국정조사 파행과 중단을 막기 위한 저희 당의 대승적 결단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새누리당이 국정조사장을 수시로 박차고 나가기도 하고 또 말도 안 되는 데는 억지를 부리면서 회의를 중단시킨 적도 있습니다. 아주 모욕적인 막말 시비로 걸어와도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모두 참아왔죠. 오직 말없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국민에게 진실을
그야말로 진실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국정원 개혁을 통한 우리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인내해온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 새누리당이 완전 비공개만을 고집했던 것은 국정조사를 회피하기 위해서 고의로 파행을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만족스럽지는 않지만은 기간 보고는 공개로 합의한 만큼 지금 이 시점에서 그 시간을 잘 활용해서 상당한 효과를 거두도록 우리 위원들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예, 지금 NLL 대화록 그 실종을 놓고 민주당 안에서도 지금 친노계와 비노계의 대립이 좀 심화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문재인 의원 뭐 책임론이 나와서 지금 당 대표가 최고위원들에게 서로 간에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당부까지도 한 걸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특검을 요구하고 있죠? 네, 어제 특검을 원내 대표단에서 지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 특검 요구가 그래서 사실 이게 국회를 통과한다는 것은 새누리가 동의하지 않으면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새누리는 그런데 현재 검찰에 고발을 한 상태인데 이 네. 특검에 동의할 리가 만무해 보이거든요. 이 네. 앞으로 이 민주당 그 NLL 대화록 실종 사건 이 검찰이 수사를 한다면 어떻게 네. 대처하시겠습니까? 그 수사를 예상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네. 대한 우리가 대책은 지금까지 일관되게 해온 것처럼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데 적극적인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선상에서 누구도 회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알고 계시는 여러 가지 의구심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히 그 알 권리를 충족시켜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 수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당 일각에서 나오는 문재인 의원에 대한 책임론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은 뭐 지금 책임이 있다 없다 얘기하기는 어렵죠. 예. 결과에 따라서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또 다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0월 재보선에서 안철수 신당이 후보를 내겠다는 의혹이 지금 차 있는데요. 이 네. 안철수 신당의 파괴력을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안철수 신당의 파괴력은 당초에 그 염려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상당히 약화됐다고 하는 것이 중론입니다. 예. 그러나 저희 당으로 봐서는 전혀 염려가 되지 않는 부분은 아니겠죠. 예. 그러나 일관되게 저희의 정책을 국민에게 알리고 또 기초선거처럼 국민과 약속을 지켜나간다고 하면은 결국은 국민들께서는 우리 민주당에게 좋은 평가를 하리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한 질문만 마지막으로 더 드리겠습니다. 이 10월 네. 재보선에 정의당, 안철수 신당 그리고 통합진보당 등 그 나머지 야당들과 연대할 생각이십니까? 지금 뭐 그런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까지 민주당 사무총장 박기춘 의원이었습니다. 예, 전원책의 출발사침 1부 함께 하셨고요. 잠시 뒤 2부 이어갑니다. 예, 전원책의 출발사침 2부 시작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40분 45초 되고 있습니다. 출근길 도로정보 알아봅니다. 김정윤 캐스터. 네, 출발시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촌동 부근이고요. 1차로에서 승용차 추돌 사고 때문에 난지나들목부터 이촌동 쪽으로 쭉 밀리고 올림픽대로 역시 하남 쪽으로는 방화대교부터 성산대교, 여의하류나들목에서 한강대교까지 밀립니다.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쪽으로는 기름램프에서 정릉램프 쪽으로 차량 밀리고요. 성수동 쪽으로도 홍지문터널 부근 지나는데 차간 거리 좁힙니다. 이어지는 서부간선도로 교통량이 전 시간에 비해서 늘었습니다. 도심 쪽으로는 신정교에서 목동교까지, 외곽 쪽으로는 양평교에서 목동교, 안양교 부근, 그리고 금천교 부근 일대로 주춤하고요. 국회대로는 신월나들목에서 영등포 구청 쪽으로 여의도 진입하는 데 쭉 밀립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뉴스의 체감 온도를 높여드립니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내일부터 휴대전화에서 나오는 전자파의 유해성을 측정해서 등급으로 표시하는 휴대전화 전자파 등급제가 실시됩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전자파 등급기준 표시 대상 및 표시 방법을 내일 관보에 고시하는데요. 전자파 등급제 실시는 세계 최초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산하국제암연구소는 이미 전자파를 인체에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그룹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등급제를 표시하도록 하는 법이 국회를 통과를 했는데 그동안 애플 등의 반대로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휴대폰을 고르는 데는 이 등급이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전자파 위해성과 등급제 시행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을 듣기로 합니다. 국립전파연구원 전파환경안전과의 김기회 연구사 전화 연결되겠습니다. 김기회 연구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일단 전자파라고 하면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말 같는데 사실 내용을 잘 알지를 못합니다. 지금 등급제까지 시행하는 이 전자파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전자파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일반적으로 전자파라고 하면은 이제 전자기파를 줄여서 한 말입니다. 예. 그래서 보통 전자파는 전기장하고 자기장의 두 가지 성분으로 공간으로 이제 파동 형태로 이제 퍼져나가는 그러한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 그 전자파는 일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전파에도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시광선이나 적외선, 자외선, 또 엑스레이 이 모든 것이 다 이제 전자파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전기장과 자기장에서 나오는 그런데 문제가 되는 이 전자파 위해성 논란의 대상이 지금 제가 신문과 기타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요. 송배전선로 등에서 나오는 극저주파 그리고 이동통신 단말기와 기지국 시설에서 나오는 고주파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전자파는 이제 크게 굳이 나눈다 그러면 저주파하고 이제 고주파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예. 우리가 이제 쓰는 그 전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저주파, 특히 극저주파에 해당되고, 그리고 통신이나 휴대전화에서 사용하는 전자파는 이제 고주파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죠? 물론 이제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지만 지금 일상생활에서 쓰는 정도면은 거의 극히 적은 양이고요. 이게 이제 과도하게 많아지게 되면은 물론 인체에 영향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주파 같은 경우는 인체에 이제 전류를 유도시켜서 그 자극작용을 시키고요. 그리고 이제 고주파 같은 경우는 인체에 열을 높여주는 열적 작용을 주는데 그 열적 작용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이 이제 사람이 이렇게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그 열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주파와 고주파가 인체에 미치는 방향이 다르군요. 하나는 이 전류를 유도하는 방향이고 하나는 열을 높여서 열작용을 일으킨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 맞습니다. 예, 지금 그 국제보건기구가 전자파를 두고 발암 가능 물질을 뜻하는 그룹 2B로 지정을 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전자파 노출에 대한 사전 예방의 원칙에 따라서 그 노출을 줄이라고 해서 권고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연구와 개발이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일단은 이제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그 2B 등급이라고 하는 이제 WHO에서 정한 등급이 있는데, 이 부분은 많은 그 국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발암 가능 물질이라고 하는데 이 가능이라는 의미가 거의 그 가능성은 없지만 아주 미약하게 이제 과도하게 썼을 때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의미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 2B 등급에 해당되는 게 이제 휴대전화의 그러니까 전자파도 여기에 해당이 되지만 그 김치라든지 커피 그리고 오이 피클 같은 것도 같은 그룹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과도하게 사용만 하지 않으면 안전한데 이 계속해서 전화기를 하루 종일 귀에 부시고 있다라든지 하면 그것이 위험할 수가 있다. 뭐 이런 정도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죠. 그런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아까 말씀하신 우리나라의 그 기술은 지금 세계적으로 봤을 때 거의 높은 경지에는 와 있다고 봅니다. 그 전자파를 줄일 수 있는 기술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개발이 돼서 지금 현재의 그 휴대전화라든지 아니면은 그 전력선에서 나오는 전자파를 저감시키는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 그 많이 응용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전자파를 줄이는 기술들을 우리는 못 느끼지만 활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 내일부터 시행하는 이 휴대전화 등급제 총 4가지 등급으로 되어 있죠. 1, 2등급, 주의 등급, 경고 등급 이렇게 되어 있던데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휴대전화는 등급이 1등급, 2등급 해서 총 2가지 등급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래서 일단 1등급, 2등급은 모두 기준에 만족을 하는 값입니다. 예. 그래서 휴대전화는 원래 시험을 할 때 SAR이라고 하는 값으로 시험을 하는데 예. 이 SAR 시험은 휴대전화가 낼 수 있는 최고의 출력 상태에서 측정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출력이 실제 최대 출력보다는 한 수십분의 1 아니면은 뭐 수백분의 1 정도의 값을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안전하다고 볼 수는 있죠. 예, 그렇다면 나머지 주의 등급, 경고 등급은 주로 그 기지국 같은 데 사용되는 등급입니까? 예, 맞습니다. 기지국은 이제 아무래도 그 직업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기지국을 관리하고자 하는 전문가가 그 기지국을 수리하거나 아니면은 보수할 때 그 기지국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일반인 기준보다 이제 높게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안전 조치를 취하고 들어가서 이제 작업을 하라라는 의미에서 이제 주의 등급, 경고 등급을 같이 이제 설정을 해놨습니다. 예. 그런데 서울 시내 보면 이제 그 건물 옥상이라든가 이런데 가끔가다 기지국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그 기지국 주변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보통 이제 기지국 민원들이 많이 오긴 하는데 이제 기지국이 설치되어 있는 건물 주로 아래에서 그 생활하시거나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제 민원을 많이 제기를 하십니다. 예. 근데 이제 기지국 아래쪽으로는 전자파가 거의 나오지는 않고요. 그 지평선 방향으로 안테나가 방향을 이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나오긴 하는데 그 또한 이제 거리에 따라서 급격히 감소해서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그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크게 나오지는 않고 그 기지국이 설치되어 있는 옥상 쪽으로 이제 일반인이 접근을 할 때는 여기는 이 지역은 어느 정도 레벨이다라는 거를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등급을 표시를 정한 것이고 그런 것들을 이제 표시하게끔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시내 지금 이민도로들에 깔려있는 23,000V 고압선이나 이 건물 옥상에 있는 기지국이나 우리가 감수할 수밖에 없는 불편 정도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네요. 그 송전선에 대해서는 이제 등급제를 적용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그 통신에 사용되는 이제 일반 기지국, 그다음에 방송국에 해당되는 그런 안테나에 대해서 무선국에 대해서 이런 등급제는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번에 휴대전화 이 등급제를 놓고 사실 애플이 그동안에 이 반발이 컸다. 그리고 유럽 EU에서도 반발이 좀 있었다. 왜 한국만 하려 하느냐. 이래서 못 했다는 건데. 근데 우리가 그 두 가지 등급을 놓고 하는 걸 보고 EU도 양해를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결국 앞으로 이것이 그 휴대전화 판매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죠? 물론 이제 그 일반인들이 이러한 그 정보를 가지고 이제 단말기를 선택하는 기준으로 삼으리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는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또 한편 하나 궁금한 게 휴대전화를 잠잘 때 보통 1m 정도 떨어뜨려 놓고 자라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언론을 보니까 이 발신할 때 가장 전자파가 많이 나온다면서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뭐 발신할 때 뭐 가장 전자파가 많이 나온다 아니면 잘 때 1m를 떨어뜨려 놓는다 이렇게 이제 알고들 계시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그렇게 크게 그 전자파가 발생이 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예. 거의 미약한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다만 뭐 머리 위에 1m에 있으면은 전자파 때문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 휴대폰에서 울리는 알람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그 통신이라든지 많이 사용하는 어플이라든지 이런 알람 때문에 신경을 써서 그 숙면을 못 취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으로 그게 더 오히려 영향이 크고요. 예. 전자파에 대해서는 거의 뭐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전자파를 좀 막거나 줄이는 방법 이런 예. 조치들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전자파는 말 그대로 이제 거리가 약간만 떨어져도 급격하게 감소를 하기 때문에 예. 휴대전화를 사용할 때는 좀 약간만 떨어뜨려도, 그러니까 입 쪽으로다가 바짝 대고 쓰는 것보다는 약간 떨어뜨려서 쓰는 것이 오히려 좋고요. 예.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제 오래 통화를 할 경우에는, 이어폰을 써서, 통화를 하시면은 전자파로부터 완전히 해방이 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 국립전파연구원 김계희 연구사였습니다. 예, 출발사 지금 2부 함께 하셨습니다. 8시 10분에 이어가겠습니다.